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류의 인문학 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진 촬영과 기록에 대해서 강의하게 된 최성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답사하게 될 지역이 강진이라고 들었어요. 굉장히 멋진 곳이죠. 보통 그 광주 사람들한테는 남도답사 1번지란 말로 강진을 설명을 할 텐데요. 그 말은 전라도 지역을 답사하려면 그 첫 시작은 아마 강진이 되면 좋을 것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굉장히 그 햇빛이 좋고 자연 경관이 빼어난 그런 고장인데 게다가 그 다산 정량경 선생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이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 이번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간 여러 차례 그 강진을 오가면서 찍었던 사진들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했으니까요. 미리 한번 가본다 생각하시고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수업의 제목이 사진의 이론과 실제인데요. 어, 첫 번째는 사진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요. 두 번째는 제가 풍경과 시선 사이에서라는 이름으로 적어놨는데 결국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 행위이기 때문에 그 시선을 어떻게 이미지로 담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찍었던 여러 강진 사진들 중에 또 일부 좀 아쉬운 것들을 여러분들께 몇 장 보여드리는 것으로 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진이라는 매체를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뭐 이것으로 충분치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미지라는 것에 대한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어요. 왜 일단 왜 우리가 사진을 찍어야 될까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어떤 장면일까요? 지금 여기가 밭처럼 보이지만 사실 바다입니다. 바다도 육지처럼 이렇게 그 공간이 구획이 돼 있어서 온갖 어로 행위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지금 바지락 밭에서 낙지를 잡아서 지금 던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좀 확대해서 보면은 더 좋겠지만 굉장히 이제 좀 흡족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이죠. 보시면 낙지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어,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서 낙지를 딱 잡아 올렸을 때 그 만족감 내지는 행복감 같은 것들이 저 어머님의 표정에 묻어나죠. 이런 것처럼 굉장히 생생한 어떤 표정이 빛나는 이런 장면을 내가 눈으로 봤다. 하지만 이것을 뒤늦게 이렇게 글로 쓰거나 또 어떤 누군가에게 구두로 말을 해야 한다면 지금 이 장면을 봤을 때 그 생생한 느낌이 충분히 잘 전달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근데 그 사진으로 이 장면을 찍어 놓으니까 구구절절 설명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사진의 메시지가 좀 파악이 되죠. 뭔가 그 어촌 마을에서 이렇게 낙지를 잡고 살아가는 어떤 어머니의 어떤 행복한 일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생함이 아주 그 크게 와닿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진은 말과 글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스토리텔링을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도구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사진은 제가 찍었지만 이 장면을 보고서 감상하는 사람들은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이런 현장에 가본 경험이 있다면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이 사진에 몰입하기보다는 그 자기가 기존에 봤었던 그 갯벌의 모습이 더 먼저 떠오를 수도 있고요. 또 이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어떤 그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 애틋한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 사람의 생각은 별개로 그 찍혀진 사진을 감상하는 사람은 온전히 그 찍은 사람의 의도를 그대로 그 흡수하지 않고
거기에 자기만의 해석을 곁들이게 되죠. 그래서 그 새롭게 해석이 더해지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의 언어인데요. 어, 아주 명료하지 않지만 때로는 아주 그 촬영자와 감상자가 공감을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전혀 다른 색다른 어떤 시각과 감정을 갖게 되는 아주 흥미로운 그 시각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삶을 기록하는 도구이죠. 아주 하찮은 순간이라도 사진으로 기록을 해두면 그 생생함 때문에 아주 뒤늦은 시간, 기억에 잘 나지 않는 그 순간들도 사진 한 장을 딱 보는 순간 생생하게 되살아나죠. 그래서 뭐 잘 찍었냐 못 찍었냐를 떠나서 사진이라는 것은 삶을 효과적으로 기록하는 도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어디 가서 자기 신원을 증명해야 할 때 그 신분증을 제시하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바로 사진이란 어떤 존재의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어, 내가 이렇게 생겼고 또 내가 갔던 곳은 이런 모습이었어라는 것을 사진보다 더 생생하게 기록해주는 도구는 사실 없죠. 뭐 비디오가 있겠습니다만 비디오도 결국 사진의 연장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사진이란 내 삶을 기록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도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체 무엇을 찍을 것인가에 문제가 남는 거죠. 제가 그 적어놓은 것에 보면은 위에 인물, 사물, 공간, 건물, 사건, 풍경 이런 것들이 있겠고 아랫줄 분위기, 감정, 메시지, 스토리 그 두 가지 그 두 줄의 차이가 뭘까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윗줄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아랫줄은 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죠. 분위기나 감정, 메시지, 스토리 같은 것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육안에는 안 보입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나 감정 같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특정한 그 현장들이 사진에 잘 담겨 있을 때 우리는 그 사진을 보면서 매력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찍을 것인가는 모두의 취향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들, 하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자기의 그 메시지에 걸맞게 충분히 잘 판단해서 사진에 잘 옮기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아무튼 사진에는 보이지 않는 것도 분명히 찍힌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먼저 염두하고 출발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진이 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라는 것이죠. 내가 발화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를 어떤 형태로든 남에게 전달을 하고 그것을 상대는 해석을 하고 또 그 발화자의 의도를 유추하고 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이 사진인데요. 왼쪽에 사진을 한번 봐보시죠. 지금 어떤 어머님이 장을 보고 돌아왔죠. 시장에 나가서 정말 많은 것들을 사가지고 돌아오셨어요. 계란부터 저 오른쪽에 보면 커피 믹스까지 이렇게 많이 있죠.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장을 봤을까요? 딱 봐도 할머니 혼자 사시는 집인데 이분도 강진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강진 장을 취재해 갔다가 만났던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 그 집 앞 마당까지 제가 이 짐을 옮겨드리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한 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 좀 혼자 사는 사람 치고는 너무나 많은 음식을 사셨죠. 음식거리를.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주 오랜만에 서울에서 고생하다가 명절을 맞아서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고향을 찾아오는 아들을 위해서 그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가 다 이기지도 못할 만큼의 양을 장을 보셨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의 어떤 모성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사진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진, 이 사진을 뚫어지게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면 결국은 개별적인 어떤 뭐 장에서 사온 것들의 눈길이 가다가도 결국은 저 어머니의 미소로 시선이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진의 어떤 메시지를 결국 파악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광주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 살고 계신 어머니, 또 결혼하신 분들은 친정 어머니, 이런 그 따스함 그리고 그 애틋함을 좀 떠올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듯이 사진은 또 하나의 언어예요. 하지만 제가 적었듯이 열린 언어이죠. 내가 사진을 찍을 때 어떤 의도에 감상자의 어떤 새로운 시각이 곁들여져서 새로운 메시지로 결국 이해되는 그런 열린 언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당연히 어린 아이가 어떤 하나의 언어를 걸음마 단계에서부터 배우듯이 사진도 알파벳을 배우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야 하는데 그 사진에서도 그 알파벳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사진 기호라고 부르죠. 네, 사진 기호를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배워야지만 나중에 그 커뮤니케이션에 아무래도 또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 기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제가 지금 적어놨죠. 9개를 적어놨는데요. 노출, 빛, 렌즈 구성, 색채, 선, 앵글, 구도, 배경 이런 것들 외에도 사진 기호는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 하나의 사진을 구성하는 어떤 그런 자잘한 요소들인데요. 사실 개별 이 사진 기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해도 사실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오늘은 제가 찍었던 사진들을 간략하게 한 장씩 넘겨보면서 이 사진 기호들을 좀 익혀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 뭘까요, 이거? 대나무밭이에요. 대나무밭 틈으로 햇빛이 새어 들어와서 햇빛이 맞은 부분은 굉장히 밝지만 조금 절반만큼 그 반사광에 빛나는 부분도 있고 절반은 또 아주 어두운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음, 노출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요. 노출이라는 건 결국 빛에 얼마만큼 그 이미지 센서, 예전 같으면 필름에 빛을 얼마만큼 쏘일 것이냐에 따라서 그 밝기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 그 밝기의 차이에 의해서 메시지의 변화가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노출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진의 어떤 근본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사진 기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빛이에요. 지금 이 사진 속에 이 식물이 뭔지 혹시 아실까요? 답을 제가 드리자면 이건 녹차잎이에요. 이 여린 잎을 따서 녹차를 만드는 거죠. 보시면은 굉장히 쨍쨍 맑은 날 찍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뭐 어제 오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태양빛이 하루 종일 이제 밖을 쳐다보면 태양빛이 시시각각 계속 변화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거나 이런 날씨에 따라서도 아주 그 빛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폭이 넓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침빛이 다르고 저녁빛이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이 맑은 하늘에 쨍쨍 쏟아지던 그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의 빛이었느냐 아니면 해질녘의 빛이었느냐 비 오는 날의 빛이었느냐에 따라서 이 표면의 질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아주 중요한 사진 기호인 그 빛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빛, 내가 지금 어떤 빛의 조건에서 사진을 찍고 있느냐가 하나의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렌즈인데요. 내가 사진을 찍을 때 어떤 렌즈를 선택하느냐는 그 사진의 결과물에 아주 직접적이고 아주 그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여기는 강진에 있는 백년사라는 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를 가게 될 거예요. 이 백년사라는 절을 어떤 렌즈로 지금 찍었습니까? 보시다시피
광각 렌즈죠. 짧은 거리에서도 아주 넓은 면적을 찍어주는 렌즈를 광각 렌즈라고 하거든요. 잘 아실 거예요. 이 광각 렌즈가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물고기 눈처럼 툭 튀어나와서 사물을 왜곡시키면서 아주 넓은 면적을 담아주는 그런 그 렌즈가 되는데, 그 렌즈의 이름을 어안 렌즈라고 하죠. 네. 자, 이 경내의 어떤 고즈넉한 풍경, 그리고 지금 뭔가 법당을 찾아온, 외지에서 찾아온 사람들의 모습까지 왼쪽에 조금씩 보이는데요. 이렇게 넓은 그 경내의 모습을 한 화면에 담기 위해서 넓은 화각의 렌즈가 필요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렌즈의 어떤 그 선택에 따른 화면의 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은 조금 멀찍이 떨어져서 이 강진의 특산품인 청자를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조금 전에 찍은 사진에 비하면 아주 좁은 구간을 찍어놨죠. 이것은 바로 망원 렌즈,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을 고배율의 줌으로 확 당겨서 아주 눈앞에 있는 것처럼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렌즈를 바로 망원 렌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광각에서 망원까지 어떤 렌즈를 선택하느냐는 사진의 표현에 아주 큰 차이를 불러오겠다. 이제 이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성인데요. 마찬가지로 그 백년사의 그 경내의 모습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진이 나오고 있죠. 왼쪽은 어떻습니까? 그 초파일 그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경내에 그 달아둔 그 이걸 뭐라고 할까요? 연등이라고 할까요? 이 연등의 어떤 형형색색의 연등과 파란 하늘, 그리고 대웅전과 그 밑에 대웅전 앞 그 마당, 그리고 저 위쪽에 그 이 연등이 만들어내는 그림자까지를 한 화면에 세로로 담은 사진이죠. 뭔가 굉장히 꽉 짜여져 있다는 느낌을 받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른쪽은, 이 가운데의 사진 같은 경우에는 밝은 단청을 강조해서 파란 하늘 아래에 이 단청이 빛나고 있는 이 장면을 잎만 잘라서 화면을 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처마의 선은 이렇게 꺽쇠 모양으로 사선으로 정중앙도 아니고 약간 옆으로 비껴나도록 이렇게 배치를 한 것이죠. 그렇다고 또 오른쪽을 보시면요, 이 단청의 모습과 저 멀리 보이는 하늘, 그다음에 그 절 뒤편의 어떤 숲과 또 경내, 그리고 걸어가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을 한 화면 속에 집어넣음으로 해서 불교적인 어떤 그 공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인 거죠. 이런 것처럼 구성이라는 것은 내가 찍으려고 하는 현장에서 카메라에 들어오는 여러 다양한 피사체들을 취사 선택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화면을 이 형성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성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그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순간순간 선택이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구성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생기게 되죠. 네. 어떤 신미함도 필요할 것이고요. 이 구성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떤 그 개인의 그 취향이나 기호가 아주 잘 드러나는, 어, 또 전문성도 여기서 발현이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성의 또 다른 사례, 아까 봤던 사진인데요. 이 그 시장에서 사온 물건들을 이렇게 비닐봉지를 이렇게 이쁘게 잘 뒤집어서 동구스름하게 이렇게 배치한 다음에 이 뒤편에 어머니를 앉힌 것은 제가 연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말하면 어, 나의 의도에 따라서 조합된 화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연출이라고 하는 거죠. 네. 자, 다음으로는 색채입니다. 지금 이것은 강진만의 바다예요. 지금 저만치 멀리 산이 보이는데 그 산자락 밑에가 바로 그 강진읍이, 여러분이 앞으로 찾아갈 영랑산가라든지 이 사이제 같은 그 강진의 명소들이 있는 강진읍입니다. 강진이 이제 지형적으로 보면 바다가 깊이 이렇게 A자, 길다란 A자 모양으로 바다가 육지로 파고 들어온 그런 형국의 지형을 갖고 있죠.
근데 보시면은 강진이 청자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이 바다 색깔이 비취빛이에요. 비취빛이라고 하죠. 이거를 비취 말고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말하면 이 바다 물빛이 바로 청자빛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강진 사람들은 이 비취빛에 굉장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떤 색채를 보게 되면 사람마다 그 색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나 반응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색채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또 다른 색채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메시지를 다르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의 사진 기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선이에요. 이것은 역시 강진이긴 한데 강진읍은 아니고 강진군 병영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여기에 그 군사 기지가 있었던 곳이죠. 이게 병영성에 지금 복원된 모습인데요. 성곽을 둘러친 이 선이 아주 이쁘게 나 있고, 그리고 밑에는 그 억새가 자라나고 있고요. 위에 이렇게 기와집 모양의 처마가 예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아주 한국적인 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떤 특정한 사물 혹은 건물, 어떤 현장에 선을 강조해서 사진을 찍다 보면 또 굉장히 멋진 장면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곡선은 부드러움으로, 또 직선은 굉장히 그 강건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서는데, 그 선을 잘 활용하면 굉장한 리듬감과 또 사진의 힘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선을 사용할 것인가는 결국 그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앵글이에요. 앵글이라는 것은 카메라가 찍히는 대상과 어떤 각을 이루는지를 말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찍히는 대상과 카메라가 눈높이가 같다 하면 아주 수평적인 평등한 그런 어떤 앵글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아이 레벨이라고 합니다. 아이 레벨. 눈과 높이가 같다는 뜻의 아이 레벨. 하지만 카메라의 높이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하이 앵글,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앵글, 하이 앵글이 될 것이고, 반대로 카메라 높이가 사물보다 더 낮게 되면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로우 앵글이 되게 되는데, 지금 이 다산초당 그 백년사를 찍은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이것은 로우 앵글이죠.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마당이 여기 나오게 되고, 바로 그 앞에 대웅보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선은 하늘과 이 건물을 전부 우러르게 되는 구도이기 때문에 이 절을 이런 방식으로 건축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이 대웅전은 부처님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고, 그래서 뭔가 경건함을 요구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계단 아래에서부터 합장을 하고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올라가게 될 텐데, 그럴 때 이미 마음가짐은 굉장히 그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부처님을 우러르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절을 찾아가는 어떤 그 신도의 심정으로 사진을 찍는다면 아마 이런 사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로우 앵글은 뭔가를 우러르는 그런 느낌을 담아내는 앵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 사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이 바로 백년사입니다. 제가 이제 공중에 드론을 날려서 바로 직각으로 땅을 내려다보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주변에 녹음이 아주 예쁘게 녹음이 져 있죠.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이 가장 큰 정사각형 모양의 집이 바로 대웅전입니다. 아까 저는 이 대웅전 바로 앞에 있는 이곳에서 올려다보면서 사진을 찍은 것이죠. 이렇게 앵글이 바뀌게 되면 완전히 다른 느낌의 사진을 만들어주게 되고, 특히 요즘에 드론이 상용화되면서 이전의 사진으로는 절대 찍을 수 없었던 그런 풍경들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얘기할 그것은 사진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인 구도인데요. 아까는 구성이었죠. 구성이라는 것이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사물들을 어떻게 한 화면 속에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신미안에 기초한 기준을 말을 하는 거였다면, 지금 이 구도라는 것은 하나의 특정한 사물 안에서 내가 사각틀 안에 그 특정한 사물을 어떤 방식으로 담을 것인가의 문제이거든요. 자, 지금 이것은 보다시피
이파리를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물방울이 이렇게 이날 뭐 비가 내렸든지 뭐 했겠죠. 그런데 이 흩어져 있는 물방울들을 손으로 팡 튕기게 되면 이 물방울들이 전부 이 가운데로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소실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소실점이 화면에서 약간 좌측 상단에 자리 잡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구도를 좀 바꾼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세로 사진을 찍을 수도 있는 거고요. 가로 사진을 찍더라도 이 소실점을 중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로 옮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 다른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또 구도라는 사진 기호의 어떤 역할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배경이에요. 자, 여러분들 아마 여기도 가게 될 겁니다. 가우도라는 그 강진에 있는 조그마한 섬인데, 이 출렁다리라고 하는 이 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꼭대기에 올라가면 청자 모양의 그 전망대가 있어요. 이 전망대 위에서 모노레일을 탈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모노레일이라고 하더군요. 저도 아직 타보진 않았는데, 이 모노레일을 타는 여기가 승강장입니다. 근데 이 가우도를 배경으로 여기 서서 인증사진을 찍을 수가 있게 이런 구조물들이 만들어져 있죠. 하지만 지금 이 각도로 사진을 찍으면 사람의 얼굴과 함께 인증샷을 찍었을 때 이 가우도의 모습이 나오게 되겠지만, 만약에 이 배경을 아까 보았던 저쪽 오른쪽 끝자락에 있을 그 강진읍을 바라보고 사진을 찍게 되면 완전히 또 다른, 가우도와는 다른 또 다른 배경 속에 자기 사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경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도 사진을 찍을 때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진을 찍을 때는 특히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찍히는 사람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포즈나 이런 것에 기대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사진을 찍을 때는 그 사람만 찍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뒷배경이 함께 찍히죠. 그래서 일단 사람을 어떻게 찍어야 될지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다면 당연히 이 배경도 나름의 어떤 신뢰함을 가지고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찍으려고 하는 배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찍히는 사람의 방향을 바꿔서, 또 사진을 찍는 사람 스스로가 발을 움직여서 배경을 바꿔가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배경도 아주 중요한 사진 기호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초적인 사진 이론을 좀 몇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진 이론이라고 하면은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할 텐데 아주 쉬운 내용들만 제가 여기다 좀 간추려 봤습니다. 짤막하게. 자,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본 도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밝고 어두운 흙과 백의 어떤 대비 같은 것들이 일단 보이죠. 그리고 마네킹이긴 하지만 여성과 남성, 그리고 전신과 얼굴, 이런 식으로 여러 대비되는 요소들이 한 화면 안에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 겁니다. 자, 지금 이것은 노출입니다. 자, 보시면은 화면 속에서 이 그늘진 곳은 아주 어둡죠. 하지만 이렇게 중간중간 나뭇가지 사이로 밝은 빛이 쏟아지고 있는 곳들은 또 밝게 조명이 되어 있고요. 그림자가 져 있지만 지금 이 나무처럼 어둡지는 않고 조금 반사광들로 인해서 조금 더 밝아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뒤편에 보시면은 지금 너무 밝아서 빛이 많이 쏟아져서 하얗게 날아가고 있죠. 하늘은 지금 잘 보이지 않고 이 나무 이파리들이 밝은 빛을 받아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채로운 스펙트럼의 빛이 지금 사물들을 빛내고 있는데, 이 노출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결국은 사진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기 때문에 사진 이론에서 노출이라는 것은 제일 가장 먼저 배우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사진을 찍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셔터 스피드예요. 사진이라는 건 결국 특정한 제한된 시간 동안 그 보였던 장면들이 이미지로 딱 고착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셔터를 열고 닫았냐에 따라서 사진의 표현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이 물고기는 아주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보고라는 물고기 새끼예요. 강한 독성을 갖고 있어서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만 요리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복원은 아주 물고기인데 굉장히 빨리 움직일 거 아니에요.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순간을 아주 찰나를 약 1000분의 1초 이상의 속도로 잡아낸 사진입니다. 이 무늬가 어떻습니까? 네, 호랑이 그 무늬처럼 보이지 않나요? 굉장히 이 무늬가 예뻐서 제가 이런 사진을 찍어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셔터 스피드를 이렇게 빠른 물체들을 찍을 때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하면 그 빨리 움직이는 물체가 딱 그 자리에 정지해 있는 것 같은 사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셔터 스피드가 아주 느린 사진을 찍게 되면 뭔가 잔상이 남은 듯한 그런 장면들로 표현이 되겠죠. 다음은 조리개입니다. 조리개는 렌즈 안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요즘엔 대부분 렌즈 안에 내장된 형태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 들어오는 구멍의 크기를 조절하는 장치를 조리개라고 할 수 있죠. 이 조리개를 얼마나 열고 닫느냐에 따라서 다른 광학적인 어떤 차이가 생기게 되니까 이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노출의 3요소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는데 사진에서 노출을 결정하는 3요소는 첫 번째 감도. 얼마나 어떤 특정한 빛이 있을 때 그 빛을 얼마나 예민하게 해석할 것이냐. 감도가 높으면 아주 미세한 빛이 들어와도 아주 밝게 느껴질 것이고 감도가 낮으면 이렇게 아주 쨍쨍 맑은 날 야외에서 뭐 보는 빛, 그 정도 강한 햇빛만 밝다고 인식할 것이고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아주 어둡다고 느끼는 것이죠. 네, 이것이 감도입니다. 다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리개는 렌즈 안에서 빛이 들어오는 구멍을 조절하는 장치를 말하는 거고요. 셔터 스피드라는 것은 그렇게 들어온 빛을 얼마 동안의 시간 동안 가두어서 이미지로 표현해낼 것이냐의 문제. 그래서 조리개는 어떤 공간적 개념, 물리적으로 구멍이 커지고 작아지는 그 공간적 개념을 얘기를 한다면 셔터 스피드라고 하면 셔터 스피드는 좀 시간적 개념이죠. 시간을 내가 얼마만큼 통제해서 사진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 그래서 이 감도와 조리개 그리고 셔터 스피드 이 세 가지 요소를 노출의 3요소라고 되게 부릅니다. 네. 이것들의 원리를 잘 익히면 어떻게 보면 사진 이론의 거의 절반은 뭐 익혔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필수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사진이라는 것이 결국 빛의 예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어떻게 잘 통제하느냐의 문제가 결국 사진이라는 예술의 아주 그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프레이밍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사각 손가락으로 이렇게 사각의 틀을 만들어서 눈앞에 갖다 대보면 보이는 그 사각 틀 안에 들어오는 구간과 사각 틀 바깥으로 배제되는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를 프레임을 씌운다 해서 프레이밍이라고 하는데요. 그 프레임을 얼마나 넓게 가져가느냐. 또 사람은 동시에 360도 모든 각도를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특정하게 한쪽을 바라본다 했을 때 그 바라보는 방향 안에서도 이 프레임을 어느 방향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같은 시간에 찍을 수 있는 사진이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 이 사진을 잘 보시면 불이 막 피어나고 있죠. 이건 아궁이 속을 찍은 사진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사진을 봐볼까요? 보시면은 이거는 시골집에서 이 가마솥에 뭔가를 끓이면서 불을 피우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이걸 부뚜막이라고도 하고 아궁이라고도 하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찍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아궁이 속을 찍었기 때문에 불만 찍혔죠. 하지만 지금 이것은 이 불을 피우고 있는 아궁이를 찍은 것이라는 거죠. 이 프레이밍이라는 건 이렇게 정보량의 차이를 만들기도 하고 또 특정한 사진을 찍는 사람이 관심이 있어 하는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자, 심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카메라가 어떤 물체를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 여기 카메라다. 카메라가 어떤 부분을 찍으려고 할 때 가상의 선을 긋는다고 한다면 이 선축을 따라서 어느 정도 구간만큼 초점이 맞고 어느 정도 더 넓은 구간으로 벗어나게 되면 초점이 맞지 않는 것. 그래서 피사체를 향하고 있는 카메라가 이루는 어떤 가상의 선을 그었을 때 초점이 맞는 범위, 그것을 심도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심도가 깊으면 아주 넓은 면적이 사진에 찍히게 되는 거죠.
선명하게 찍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 심도가 깊은 사진을 찍어야 될 때는 언제냐? 어디 산자락에 올라가서 풍경 사진을 찍어야 할 때. 그다음에 결혼식이라든지 어떤 행사에서 단체로 수십 명의 인원이 같이 사진을 찍을 때. 중앙에 있는 사람은 초점이 맞았는데 가장자리로 가게 되면 초점이 안 맞는다거나 이러면 곤란해지겠죠. 지금 보시면 이것은 소 사진인데요. 앞쪽에 있는 이 소 등이에요. 앞쪽 두 번째까지 있는 소 등은 흐릿하게 나와 있지만 이 소의 등은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고요. 또 저마치 있는 소는 또 흐릿하게 나와 있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심도가 굉장히 얕은 사진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심도라는 것이 있다는 거. 다음은 이제 레이어입니다. 포토샵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이미지의 중첩이에요. 화면 속에서 일정한 거리를 그 거리감, 공간감을 가지면서 더 떨어져 있는 그 어떤 층위가 바로 레이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이 앞에 바로 나무가 한 그루 이렇게 서 있고요. 왼쪽에도 서 있고요. 조금 더 멀찍이 떨어진 곳에 또 나무가 서 있고 바로 여기는 연못이 있고 이 건물이 하나 서 있고 저 뒤에는 밝은 햇빛이 쏟아지는데 뒤에는 또 숲이 우거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사진만 봐도 약 서너 개 정도의 레이어가 겹쳐서 이렇게 한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현대 사진에서는 아주 복잡한 이 레이어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요. 우리가 뭐 증명사진을 예를 들어서 찍었다 하면 그것은 레이어가 하나인 사진인 거죠. 하지만 현대 예술로서의 사진은 아주 복잡한 레이어들을 가진 사진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하이퍼 콜라주라고 해서 사진을 요즘에는 전부 다 포토샵으로 가공해서 잘라서 합성을 하거나 이어붙이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레이어를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이어라는 것은 현대사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저 멀리 바다가 보이는 풍경을 이것은 다산초당에서 백년사로 넘어가는 그 오솔길 그래서 거의 백년사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쯤에 나오는 야생 차밭이에요. 이 차들이 여기 이렇게 차밭이 펼쳐져 있고 이 뒤에는 숲이 또 우거져 있고 저만치 멀리는 습지대가 있고 또 바다 그다음에 그 뒤에는 이런 그 또 산 그다음에 하늘까지 이렇게 다채로운 그 피사체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이것들이 순차적으로 원근감을 가지고 멀어지면서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고 있죠. 이런 것들도 결국은 어떤 하나의 구성인 것이죠. 내가 이 나뭇 이파리들을 하늘을 가리지 않게 그냥 온전히 다 나오게 하고 싶다. 하늘이 다 나오게 하고 싶다고 하면은 또 구도를 또 다르게 잡아야 되겠죠. 결국은 레이어라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강진에서 찍은 풍경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더 해볼게요. 강진은 참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매번 갈 때마다 느껴요. 산들도 굉장히 완만하고 그리고 아주 청정하다는 느낌. 그 다음에 또 공기가 그렇게 좋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바로 앞으로 이렇게 닿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 녹색으로 심어져 있는 보리밭이나 밀밭 이런 것들은 원래 다 바다였던 곳입니다. 바다가 저만치 앞에 이 왼쪽이 이제 강진읍인데요. 강진읍까지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간척이 돼서 이렇게 농지로 바뀌었죠. 강진 들녘에 갈 때마다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삼 감탄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백년사에서 본 바다예요. 백년사에서 이렇게 바다가 같이 바라다 보이는 절이 전국에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즈넉한 풍경이고요. 또 이렇게 잘생긴 이런 한옥의 처마가 더 멋스러움을 더해주죠. 이런 풍경들을 아주 우리 선조들 때부터 지켜보면서 어떤 시심을 키우고 또 불심을 키우고 또 더러는 어떤 뭐랄까요 마음의 평온을 얻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산이 바라본 바다라고 제가 적어봤는데요. 이것은 바로 다산초당 바로 옆에 있는 누각이에요.
많은 인원이 갈 수는 없지만 한 서너 명이서 앉아서 담소를 나눈다든지 또 술을 한잔 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세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마침 저만치 멀리 바다가 있어서 아마 다산 선생도 이 자리에서 워낙 오랫동안 이곳에 기거하면서 책을 쓰시고 또 친구들을 사귀고 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반드시 다산이 올랐을 터이고 다산이 여기서 바다를 아마 바라봤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가 다산초당 그 뒤편인데요. 여기서 이 오르막을 타고 이 오솔길을 걸어가면 바로 아까 그 우리가 봤었던 그 백년사가 나오는 거죠. 이 백년사 주지 스님과 오가면서 서로 오가면서 이렇게 교류하고 벗으로 지냈다는 기록들이 있죠. 이 나무 틈을 뚫고 새들어온 이 빛이 이 녹색의 풀만 비추고 나머지는 아주 어두워져 있는데 이 풍경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강한 어떤 생명력의 힘을 느꼈어요. 이 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풀이 이렇게 화사하고 생생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다산이 바라본 빛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다산초당에 가시면 추사 김정희 선생의 글씨를 두 개를 볼 수 있습니다. 현판인데요. 근데 차이가 있죠. 이 오른쪽에 보정삼방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암자처럼 생겼는데 이 글씨는 추사 김정희 선생이 당신이 아끼고 좋아하던 이 다산 선생, 정약용 선생한테 실제로 이 현판을 써서 글씨를 보낸 것이고요. 이거 다산초당은 추사 김정희 선생의 글씨이긴 한데 이 선생이 직접 쓴 게 아니라 집자를 한 거죠. 이 김정희 선생의 글씨에서 이 글자들을 추려내서 다산초당이라는 이런 현판을 뒤늦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둘 다 아주 멋진 글씨이고 아주 오랜 그 수련과 그 인생살이의 깊이가 이 글씨 안에도 녹아 있어서 정말 아주 명필로 아주 소민이 자자한 명성이 자자한 그런 글씨라고 볼 수 있어요. 다산초당 안에는 이렇게 정약용 선생의 영정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참 저는 그 여기서 이 보정삼방도 아주 힘이 느껴지고 단아한 글씨지만 이 다산초당 현판의 글씨를 보면 얼마나 이분이 그 글씨에 대가였는지를 새삼 느끼면서 아주 마음이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가우도의 매력이라고 해봤는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사진의 현장이죠. 5층 그 전망대에 올라타면 거기서 이 모노레일을 타고 저 건너편으로 여기가 이제 종착지인데요. 약 2분에 걸쳐서 이 바다 위를 날아가는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직 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가우도라는 섬이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천천히 걸으면서 둘러봐도 오래 걸리지 않고 저만치 낚시터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뭐 그 해외에서 오신 그 유학생들이시기 때문에 이 가우도의 그 매력을 이 한국 사람들보다 더 좀 진하게 느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강의 이제 마지막 막바지인데요. 제가 그동안 그 사진을 찍으면서 나름의 노하우라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정리를 좀 해봤어요. 먼저 그 사진을 찍는 사람이 뭘 찍어야지라고 어떤 대상을 특정을 하게 되면 그 대상이 뭐 인물이든 음식이든 어떤 사물이든 건물이든지 간에 카메라와 그 인물 간의 거리가 생기게 되죠. 그다음에 그 인물이든 어떤 그 대상 뒤편에는 또 다른 배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이 A, 그다음에 찍히는 대상이 B, 그다음에 그 뒤편에 펼쳐진 배경이 C라고 한다면 A와 B 간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 또 뭐냐에 따라서 느낌이 전혀 다른 사진이 나오게 되고요. 또 그 인물이나 그 대상과 그 뒤편에 펼쳐진 배경과의 거리는 또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느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다가서서 어떤 뭔가를 사람을 찍든 뭘 찍든지 간에 카메라를 가능하면 좀 가까이 가서 찍으면
훨씬 더 생생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 많이 그러죠. 가까이서 찍으려고 하면 얼굴 뭐 모공이 보인다 하면서 이제 거부하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음,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까이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과 내가 좀 친분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지 않고 가까이서 다가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굉장히 좀 뭐랄까요? 불편함을 느끼게 되겠죠. 여러분들 거부할 거예요. 그래서 음, 가능하면 저는 필요할 때 가까이 다가서서 찍는 것, 가까이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찍는 것이 아주 생생하고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촬영하기 전에 대상과 충분히 교감하시고, 어, 물론 뭐 말을 할 줄 없는 무생물이라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사람과 특히 사람을 내가 찍어야 한다고 하면 그 찍히는 사람과 충분한 교감을 가진 다음에 찍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팁으로는 현장은 굉장히 변화무쌍하거든요. 사람 얼굴을 찍는다 하더라도 1초에도 그 표정이 순간 바뀌는 것이 사람 얼굴이고요. 현장은 항상 다채로운 것들이 오고 가는 어떤 아주 변화무쌍한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어떤 순간을 찍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그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셔터 찬스를 잘 포착해라. 그러면 평소에 그 카메라 조작에 익숙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구성력이죠. 구성력. 그러니까 왼쪽에 사람이 걸어오고 있다. 오른쪽에도 사람이 걸어오고 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아이가 서 있다. 그러면은 이 세 사람이 마치 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교차할 때 찍을 것인지, 아니면 한 사람이 멀찍이 떨어져 있을 때 찍을 것인지, 이런 것들. 그래서 셔터 찬스라는 것은 굉장히 예민하게 그 현장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만 또 찬스를 쉽게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 사람은 굉장히 집중력을 필요로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눈을 다 뜨고 사진을 찍습니다. 한쪽 눈을 감고 이렇게 감고 찍지 않아요. 왜 그러냐? 오른쪽 눈으로는 뷰파인더 속에 어떻게 사진이 담기는지를 바라보고 있고, 나머지 그 뷰파인더를 보지 않는 눈으로 주변의 상황을 살피고 있는 거죠. 그게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오랫동안 훈련하면 그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들은 다 그렇게 찍습니다. 그래서 셔터 찬스를 잘 포착하라, 이런 말씀이 세 번째 노하우였고요. 네 번째는 사진이 쓰일 매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휴대폰으로 사진을 이렇게 세워서 사진을 찰칵 찍는데 되게 매체에 사진이 쓰일 때는 가로로 사진이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매체 지면 배치상. 그래서 매체를 고려한다면 가로로 좀 찍어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 사진을 뭐 어디 보도자료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어디 잡지에 씌운다든지 하면 충분한 여백을 또 고려해서 찍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사진을 찍었지만 그걸 사진으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은 당연히 옆으로 좀 긴 화면을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 여백이 좀 충분히 있는 상태로 사진을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적어놨네요. 마지막 팁으로서 스마트폰이 위아래로 길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워서 그냥 사진을 찍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가능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가능하면 이렇게 가로로 사진을 찍는 훈련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앞으로 유리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잘 찍는다는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죠. 뭐 예쁘게 찍는다든가, 뭐 뭔가 뭐 색감이 좋다든가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어떤 장면을 보고 생각한 것이나 나한테 들었던 그 감정을 이미지로 옮기는 능력이 탁월하면 그것을 사진을 잘 찍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진을 자신만의 기록과 어떤 창작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사진을 잘 찍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 예쁜 사진을 찍는다 이런 것들보다는 결국은 내 감정을 사진에 실어서 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내가 뭘 찍을 것인지 좀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친구 사진을 찍는다 하더라도 이 친구의 증명사진을 찍는 건지, 아니면 이 친구가
뭔가의 골똘히 좀 빠져있는 장면을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이 친구의 매력적인 모습을 좀 잘 담는다든지 하면, 예를 들어서 하반신은 배제하고 상반신을 아주 도드라지게 찍어서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멋진 프로필 사진을 뭐 찍는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좀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찍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들이 전부 다 찍기 전에 먼저 찍힐 화면을 미리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사진을 배웠던 1990년대에는 디지털 카메라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진을 필름에 찍어서 이것을 사진관에서 현상하고 인화해서 직접 보기 전까지는 어떻게 찍혔는지 실제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실패하고 했던 경험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디지털 카메라로 언제든지 내가 셔터만 누르면 이런 장면으로 찍힐 거다라는 걸 미리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찍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좀 더 다르게 찍는 게 나을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찍으시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내가 어떤 장면을 보고 보통은 참 신기하다 또는 멋지다. 이건 기록해둬야지, 저장해놔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진을 찍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그 장면이 자기한테 어떤 시각적인 감동을 줬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 감동을 내가 이미지로 표현하려면 어디를 좀 더 넓게 찍어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좀 가까이 다가서야 되겠다든가, 어떤 특정한 부분을 확대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방법, 내 감동을 이미지로 표현할 방법을 여러분들이 각자 찾아내줘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사진에 내 메시지를 심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사진의 기호를 익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빛, 구도, 색채, 배경, 많은 것들이 있었죠. 또 렌즈 선택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다채로운 사진 기호들을 하나씩 평상시에 조금 익혀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진을 잘 찍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팁인데요. 프로들은 한두 장 뚝딱 찍으면 좋은 사진이 나올까요? 프로들은 원샷 원킬이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소리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프로들일수록 오히려 더 많이 찍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많은 사진들 속에서 심사숙고해서 한두 장을 골라내서 전시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진이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대상을 일단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그 대상의 특징을 내가 면밀히 파악하는 어떤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상을 사랑하고 또 그 선택한 대상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또 사진을 실제로 많이 다양하게 찍어봐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좋은 사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사진 촬영의 방법과 이론, 그리고 여러 제가 깨달은 노하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이었는데요. 강진에 가시게 되면 오늘 미리 지금 사진들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어떤 점에 주목해서 나는 찍어봐야지.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못 드린 것은, 어떤 현장에 가기 전에 반드시 꼭 그 현장을 샅샅이 뒤지고 공부해야 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어떤 배경에 대한 지식이 사전에 쌓이게 되면 훨씬 더 그 공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전문적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어떤 점을 강조해서 사진을 찍을지 이런 자기만의 어떤 판단이 빨리 내려지게 되고 더 정확하게 내려지게 됩니다. 어떤 구체적인 어떤 목표가 더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찾아갈 곳에 대해서 미리 찾아보고 공부하는 어떤 그런 태도는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프로그램 중간에 강진으로 또 독사도 가시게 될 텐데요.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게 될 공간들에 대해서 한번 미리미리 찾아보고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내가 저 현장에 가게 되면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될지 마음의 어떤 나름의 준비도 좀 하셔서 멋진 사진 얻으시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또 좋은 글 쓰셔서 멋진 결과물들이 나온다면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